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일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분단체제 담론의 해체와 한반도 시민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정책연합학술대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통일인문학, 건국대 통일인문학 제41자 학술대회가 같이 가수시험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제10세션에 해당해서 치유 부분에서 탈북민의 해모와 분단 적대성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두 사람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선생님들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 학술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예, 시작 전에 우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민 선생님을 모시고 개회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제41회 국내 심포지움을 이번에는 또 특별히 국회 서론위원실, 그 다음에 우리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유관연구소,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의 주제를 논할 수 있게 돼서 또 한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41회 국내 심포를 올리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39회 40회에 이어서 연이어서 강행군으로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 국내 심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상이념팀 또 생활문화팀이 잘 꾸려주셨고요. 오늘은 우리 김종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단의 정서문회 팀에서 분단체제, 담론 해체,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시민의 등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 연구단에서는 특별히 지난 한 거의 3년 가까이 분단 적대성 지수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방법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김종곤 교수 또 박재인 교수, 남경호 연구원, 남경호 박사가 중심으로 많이 애써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러한 그 연구의 결과의 일환으로 탈북민의 혐오성의 양가성,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분석을 활용한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 사회적 감정 분석이라는 테마로 우리 김종곤 교수와 남경호 박사가 발표를 하시고 우리 김혜미 선생님, 허상섭 선생님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 이른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또 발표에 참여하시게 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었고 한국전쟁 5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통일 45년이 되었습니다. 동구권은 냉전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반도의 냉전 축으로 한반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이런 분단 체제가 어떤 분단 담론들을 계속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냉철한 지적을 할 것이고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적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분단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 의지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간 오늘 통일인문학연구단 준비하시고 발표 준비하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연구단의 김종훈 교수님, 여러 우리 연구단 교수님들, 연구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발표, 좋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을 맡고 계신 김성민 선생님의 개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분단체제 담론의 해체와 한반도 시민의 등장, 먼저 온 통일에서 시민으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탈북민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치유에 관련된 세션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해모와 분단 적대적 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주제로 두 건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남교구 박사님을 청해서 발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경우라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감정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된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댓글들 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보고자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우선 분단적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단적대성은 북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면서도 분노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감정으로 구성되는 복합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단적대성은 몇몇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집단 감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적대성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른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탈북민들을 대하는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분단적대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분단적대성이 하나의 감정 문화로 자리 잡고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분단국가는 각종 사회적 의례와 교육, 전시공간 등을 통해서 적대적 감정을 국민의 도덕 감정으로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분단국가는 그러한 적대적 감정 에너지를 수혈받아서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적대성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은 분단의 신체들로 구성된 감정 공동체입니다. 이 감정 공동체는 분단의 감정 규범을 내면화한 집합적인 국가적 자아로 구성이 되고 분단적대성을 산출해왔던 것입니다. 요컨대 분단적대성은 분단국가의 감정 통치와 분단의 신체들로 구성된 감정 공동체 간의 순환 구조를 토대로 형성된 특유의 감정 문화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단 적대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숙고는 그러한 순환 구조를 끊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분단 적대성이 어떤 경우에 강화되고 혹은 약화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때 어떤 구체적인 감정들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된 것이 바로 분단 적대성 지표, 이제 약자로 IKAI, 이카이라고 저희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적대성 지표는 지난 2019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개발한 지표로서 한국 사회의 분단 적대성을 시기별로 지수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감정을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에 이 분단 적대성 지표를 적용해서 탈북민에 대한 감정을 분단 적대성으로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감정의 세부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최근 들어 단순히 혐오로서 인식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적대적 감정을 낳는 사회적 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우선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단 트라우마는 한국 사회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2세에서 3세기까지 적대적 감정이 전이되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적대적이거나 어떤 국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적으로 취급당해서 소멸당할 수 있다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 권위의 어떤 집단인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존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반도에서 분단이 일어나면서 이제
분단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은 모두 온전한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됐고, 이를 결손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손국가는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단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간 주체로서의 자기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담론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서 분단적인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단 트라우마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상처들이 이 분단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는 탈북민들을 관찰하거나 연구하고자 할 때 좀 어떤 탈북 과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일지방연구단에서는 탈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단순히 탈북 과정에서 체험하는 외상 사건으로 인한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 전반으로 좀 확장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북에서의 생활, 탈북민이 월남하기 이전에 북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사회 정착 과정 모두를 다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통해서 일종의 정서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탈북민에게 어떤 적대적인 시선을 보이는 밑바탕에 분단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제식민을 겪기 이전에는 이제 민족의 단위가, 한반도에서는 민족의 단위가 정치 공동체의 단위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일제식민 이후로 이러한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상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전부 다 이 온전한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상황으로 좀 복원되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남과 북 모두 자기가 민족적 정통성을 가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민족적인 배신자임을 강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탈북민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부로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종족적 편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족적 편견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 부여된 불쾌한 특성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생한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혐오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즉 탈북민이 북한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탈북민에게도 적용되는 잘못되고 융통성 없는 일반화의 바탕을 둔 반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가진 적대적인 감정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분단 적대성으로 드러납니다. 분단 적대성을 드러낸 언어들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북과 관련되어 특별한 의미의 언어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북과 관련된 언중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분단 적대성, 한국 사회가 탈북민에 대해 드러내는 사회적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를 수행하는 데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유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개발한 분단 적대성 지표는 이러한 한국 사회에 좀 확산되어 있는 분단 적대성을 이루는 감정의 종류와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분단 적대성 지표 이카이의 개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단 감정어 사전의 제작 과정입니다. 분단 감정어 사전 개발은 분단 관련 어휘군을 수집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감정어휘를 목록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한 감정 유형 분류 및 강도 평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있는 뉴스 섹션에서 북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크롤링해서 당시 약 1억 4천만 개의 어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빈도수가 현저히 적거나 전치사나 조사와 같이 의미가 없는 어휘를 제외한 약 10만 개의 어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각 어휘의 적절성 평가와 유사 어휘 취사 선택 작업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500여 개의 어휘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속어와 은어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학술적인 언어나 공식적인 언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을 100여 개를 추가하였고, 이 600여 개, 700여 개에 가까운 단어들을 인구 비례에 맞춰 선정한 200명의 조사자들에게 설문 형태의 인구 비례 조사를 실시해서 감정 유형 그리고 강도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서 개별 어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휘 549개,
중복적인 의미 유형을 가질 수 있는 어휘들을 다 포함하면 949개로 구성된 분단 감정어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단 적대성 지수 산출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선 북한을 검색어로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1차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수집된 댓글을 분단 감정어 사전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하고 분단 적대성 감정 어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 어휘는 각각의 빈도수가 확인되고 각각이 감정 유형별로 목록화되게 됩니다. 이후 각 어휘의 빈도수와 강도값을 곱해서 감정 어휘가 표현하는 감정의 최종 강도를 구하고 이를 종합해서 감정 유형별 배분율을 계산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부정적인 감정의 값이 분단 적대성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단 적대성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0년 전반기에 있었던 뉴스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서 탈북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상황은 이 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댓글 관련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380만 개 가량의 댓글을 수집하였고 이를 형태소 분석했을 때 약 460만 개 정도의 어휘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카이 분석을 시행하였고 지금 전반적으로 월별로 댓글 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특성적인 거를 보자면 2월 달이 조금 댓글 수가 내려가고 6월 달에 댓글 수가 아주 급등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북한 관련 댓글 수는 한 50만 개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2월과 6월에만 특이한 변화 상황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이카이 개발을 할 때 어떤 논증해낸 부분인데 북한과 관련된 혹은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어떤 댓글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것들을 저희가 논증한 바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적용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분단적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긍정값과 부정값으로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상단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그 결과값이 매 월별로 해서 80에서 90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의 멈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분단적 태성 지표는 어떠한 그 절대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100%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상대적인 지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단적 특성을 분석했을 때 2013년부터는 꾸준히 80에서 90포인트 사이를 오가고 있는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단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분단적 특성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변화의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되 분단적 특성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에는 78.5포인트로 나왔던 분단적 특성이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97.4%를 기록하는 상황도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분단적 특성에 대한 어떤 변동이나 확인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단적 특성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분단적 특성과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탈북민과 관련된 분단적 특성을 수치화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전체적인 분단적 특성이 탈북민에 대한 분단적 특성이랑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3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그것들이 반드시 탈북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하고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북민 관련된 그 분단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북한 관련 댓글 수와 탈북민 관련 댓글 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전제적으로 북한 관련 댓글 속에서 탈북민 관련 댓글을 찾기 때문에 탈북민 관련 댓글이 적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량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댓글 수와 북한 관련 댓글 분석 어휘 수를 보시면 약
130% 정도 되는 수량을 보입니다. 반면에 탈북민 관련 댓글 수와 탈북민 관련 댓글 분석 어휘 수는 210% 정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그 가설이자 좀 거친 추정을 해보자면 한국 사회는 평상시에 탈북민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에는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 관련 댓글 분석 어휘 수가 많다는 건 감정 어휘가 많다는 건데요. 그만큼 언급은 크게 많이 자주 하지 않으나 탈북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감정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분단 적대성과 탈북민 관련 분단 적대성의 차이 옆에 있는 부분은 이 탈북민 관련 댓글 수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탈북민 관련 댓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관련 분단 적대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감정의 강도라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좀 더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관련 분단 적대성의 그 감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의 감정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혐오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공포의 그래프고 세 번째는 불안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는 첫 번째로는 혐오가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혐오, 공포, 불안 감정들은 거의 상위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감정이 저희 전체 분단 적대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자면 4월에서 5월 사이의 어떤 변화 지점들, 그 감정들의 비중이 바뀌는 지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감정을 분석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뒷부분에서 자세한 감정별로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분단적 특성을 분석했을 때 빈도수에 따른 우선 제일 상위에 있는 세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에 따라서 감정 어휘들을 정리를 하면 4월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감정들이 김정은, 빨갱이, 돼지, 재앙 이 정도의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단어 옆에 있는 유형은 그 감정 어휘가 어떤 감정을 표시하는지를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5월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역시 김정은, 그다음에 빨갱이, 간첩, 돼지 이런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6월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김정은을 넘어서서 전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재앙, 빨갱이가 나타납니다. 이 빈도수가 중요한 이유는 각 감정 어휘가 각각의 감정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측정되진 않지만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중들이 많이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정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월, 5월, 6월별로 나타났던 어떤 감정 분석이 실제로 어떤 언어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4월 달에 있었던 탈북민 관련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기사들을 한 10개 정도를 모아본 겁니다. 이 댓글들을 보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태국민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4월에 탈북민 관련했던 댓글이 가장 많은 뉴스들은 총선 관련된 뉴스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태국민 당선자와 이제 비례대표로 나섰던 지성호 의원이 당선됐던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국민 당선자가 나왔던 지역구가 또 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얘기가 되는 강남갑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탈북민 관련 댓글들이 모인 기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정말 이번에 강남 수준을 알아봤다. 그렇게 민주당에 빨갱이 프레임 씌워놓고 빨갱이 혐오한다고 하더니 당신들 부동산 지키려고 검증 안 된 탈북자들 뽑냐. 이런 강남 주민들을 비난하는 의견들.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조선족들 강남 가서 많이 살아라. 이제 빨갱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4월 달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탈북민의 국회의원 당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그 빨갱이를 뽑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탈북민과 빨갱이를 동일시하고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 개념이 한국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범위를 확장해서 그 빨갱이의 개념이 조선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혹은 탈북민을 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 대립과 지역 갈등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탈북민을 중간에 소재로 넣고 있는 댓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 달의 이슈는 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사망했을 것이라 주장했던 태구민 의원과 지성우 의원에 대한 비난들이 좀 많았습니다. 4월 중순경부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추측들이 계속 이어졌고, 여기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구민 의원과 지성우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는 부분이 밝혀졌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 의견들이 많이 달리면서 지금 5월에 가장 주요가 이슈가 됐던 뉴스는 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들은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부분들이지만 어떤 꾸준히 있습니다. 이제 1, 2, 3, 4, 5, 6을 다 봤을 때도 탈북민을 어떤 옹호하거나 탈북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 하는 댓글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의 특징으로는 간첩이란 단어들이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제 탈북을 했는데 북한의 어떤 은밀한 내용을,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면 간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내용을 계속해서 댓글에 달리는 부분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역시 빨갱이와 탈북민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이라고 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연구에 의하면 감정 유형 공포와 불안은 모두 북한과 연결되었을 때 전쟁의 발발 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분단적 특성 지표 개발 과정에서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감정 유형으로 설정하였고,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감정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지금 이 5월달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간첩이라는 감정 어휘는 탈북민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이들과 북의 연결성을 강조될 때 한국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위험이라는 것은 전쟁 등 어떤 명료한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이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몰래 혹은 위장 이런 이미지들과 같이 특정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까 정리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짓이라는 감정 어휘가 실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감정 어휘가 상당히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월별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아마 이런 해석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미향 의원 부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는 어떤 탈북자가 윤미향 의원과 남편이 와서 재월북을 권유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2019년에 있었던 그 탈북선언 북송으로 대표되는 그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처우 1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앙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저희 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 여기서 사용되었던 재앙은 어떤 디제스터의 개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6월 달의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이 북한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탈북민 관련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는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탈북단체 대표가 그 대북전단 삐라를 뿌리려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도들에 달린 댓글을 일부를 보자면 이제 뭐 전쟁을 부추긴다. 탈북단체 북한놈들이 전쟁을 부추긴다. 뭐 정부가 북한의 제2중대 정권인 것 같다. 탈북자보다 조선족이 더 쓸만하니 탈북자들은 버리는 카드인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하면 북한의 반응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탈북민 단체 혹은 탈북민에게 묻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전쟁 등의 감정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탈북민 단체 혹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발에 가까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6월에 가장 많이 사용된 감정어휘가 전쟁, 김정은, 재앙, 빨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6월에는 전반적으로 탈북민이 전쟁을 일으키는 빨갱이라는 내용의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6월에 탈북민 관련 댓글을 통해 확인되는 탈북민 관련한 분단 적대성 감정 구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안의 감정 비율보다 낮게 측정됐던 5월과는 다르게 이 공포 감정이 불안을 다시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의 공포 감정은 1월부터 줄곧 그 불안의 감정보다 큰 비율을 가지거나 유사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 간첩이나 거짓 등의 감정어휘가 주로 사용되었던 5월은 이례적으로 불안의 감정이 그 감정의 비율이 공포의 감정 비율을 넘어섰던 것이고 다시 6월에 들어서면 공포 감정의 비율이 불안 감정의 비율보다 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감정의 반등이 1월에서 5월까지 이어지던 공포 감정의 큰 축을 이루는 감정 어휘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령 4월과 5월에 공포 감정을 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어휘는 김정은, 재앙, 간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공포 감정 유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감정 어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6월에 공포 감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전쟁이 직접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남북 관계에서의 사건들로 인한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5월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불안 요소라고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든 일종의 방아쇠와 같이 인식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6월의 댓글에서 탈북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례들이 몇 개씩 드러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형태들의 댓글들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수의 댓글들은 현재 정부를 비난하고자 탈북민에 대해 옹호적이거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을 살펴라는 탈북민에 대해서 저 탈북자들이 오죽하면 저 여기다 안 실어놨나요? 예. 저 탈북자들이 오죽하면 저런 대북전단을 날리겠냐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분단체제의 피해자로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간첩이 수십만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현재 어떤 한국 사회의 상황을 비난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어떤 수사적 표현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변화를 양상을 보인 4월, 5월, 6월의 감정 분석 내용을 가지고 좀 결론을 종합해 본다면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혐오 감정이 지금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던 것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어떤 단적인 이해는 좀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 총체적인 감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언어로 표현되는 감정이 단순히 하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저희 분단 적대성 지표가 긍정 부정 감정을 구성하는 어떤 두 개의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감정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 탈북민은 그럼 어떠한 식으로 의미화되고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감정어휘 빨갱이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의 경우에는 빨갱이와 함께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가진 간첩, 분노와 혐오와 실증의 감정을 가진 거짓 등의 감정어휘와도 강한 연결성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탈북민은 한국 사회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의미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와 함께 전쟁,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드러내는 전쟁과 강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탈북민은 한반도의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 의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 중간 옹호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댓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탈북민을 너나 나 혹은 북과 남 어떠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을 경향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이 유동적으로 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분단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의미를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탈북민들이 의미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단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탈북민이라는 존재의 구체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탈북민을 어떤 사회 구성의 요소로서 사회 구성의 주축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탈북민들은 남과 북의 사이에 위치하는 제3자이자 배제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탈북민에 대한 혹은 탈북민과 관련된 댓글을 이제 저희 분단 적대성 지표로서 분석했을 때 분석하는 작업은 이제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 따라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의미화되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사회 밖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반복의 과정을 이 탈북민들과 관련된 언어 표현에 실린 감정 구성의 변화로서 좀 명료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했던 작업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감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분단 적대성을 생산하고 강화하는 순환 구조의 원리와 그 주체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남경호 박사께서 탈북민들 분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 2020년 4월, 5월, 6월 네이버에서 기사를 발표하고 달린 댓글을 분석하는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감정 분석, 사회적 감정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고 유의미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통일컬센터의 하상섭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단적 대상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고요.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어떤 이것들을 지표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 북한을 제가 전공하긴 했지만은 그 탈북 문제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전쟁의 빈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치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한학에 있어서 어떤 그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한국 사람들의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어떤 부정적인 그 사건이라든지 북한과 관련된 혹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어떤 그 탈북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는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남경호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갖고 제가 인용을 하면은 분석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어떠한 범죄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들에 대한 감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분단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와 어떤 비슷한 관련 있는 존재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탈북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 이런 건데요.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떤 외국인 혐오증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제노포비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무슨 그 방송을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실상 그 미국에서 동양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백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 그래요. 동양인들에 대해서.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터졌을 때 그것에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게 됐을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제노포비아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우리 김종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김종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이 어떤 그 역시 똑같은 혐오를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탈북민에 대한 혐오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김종권 박사님의 논문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하기 싫고 되기 싫어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혐오감이 증폭된다. 이런 어떤 그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 탈북민에 대해서 관계를 했을 때 이 혐오감이 증폭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우리 남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잘 모르는데 혐오감이 치솟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앞에 논문의 주장과 뒤에 논문의 주장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알든 모르든 간에 혐오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그 같이 그 우리 김 박사님과 남 박사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그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탈북자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고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DMZ에서 이제 풍선 날리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체만 조사하면 되지 왜 전수 조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인식이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 박사님의 연구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까 잠시만요. 그 전문 용어가 분단적 대상 지표의 그 퍼센테이지가 박근혜 정부는 86.1%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86%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사실 바뀌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근데 왜 탈북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탈북민들이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연구 결과가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하나 제가 궁금하다.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표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그 표본에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댓글이라든지 어떤 그 언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편견에 대한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탈북자들의 인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이고요. 제가 좀 조금 이제 오늘 또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느꼈던 것에 대해서 소감 플러스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논문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약간의 비판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탈북민들을 빨갱이라고 같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빨갱이하고 탈북민이 이게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사실 이제 총선이 있었던 때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태 전 공사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는데 분당 적대성은 오히려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이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특별히 4, 5, 6월을 많이 이제 표본으로 잡아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느낀 건 뭐냐면은 조금 더 표본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00년도 상반기만을 갖고 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북민들을 계속 매년 이제 이게 조사를 하면서 탈북민들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매년 그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도 좀 표본을 늘려서 연별로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힘이 좀 실리고 그리고 이제 더 어떤 그 분단 적대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이해도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떤 일반적인 독자로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이제 이 통계적인 분석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본문의 어떤 그 주장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손에서 아마 끝났는데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쉽게 이 논문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쉽게 와닿지가 않는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를 위해서 결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일반성과 추상성을 조금 더 높여서 일반 독자들도 읽을 수 있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우리 남경호 박사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한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그 제가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노포비아 형태와 유사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제노포비아와 다르다는 부분을 좀 어떤 근거를 잡기 위해서 좀 연구를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혐오와 다르고 우리의 어떤 분단 체제의 영향들이 녹아 있는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라는 부분을 좀 그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것 말고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 분석을 시도한 것이고 이 몇 가지의 그 후속 연구들이 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결합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명료하게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학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그 구상하고 있는 바는 제노포비아는 다르다라는 부분이 어떤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이제 김종곤 선생님 이제 뒤에 발표하실 김종곤 교수님과 저와 어떤 논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에서 좀 이어지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 혐오 감정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그 김종곤 선생님의 어떤 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잘 알아서 혐오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 어떤 것으로 생각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단 적대성 속에서 북한의 어떤 속한 이미지로서 탈북민을 대하기 때문에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좀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에 대한 적대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분단 적대성이 약화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분단 적대성도 그렇지만 이 전체 감정 연구의 전체가 다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분단 적대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의 분단 적대성이 강화된다고 어떤 그런 비례적인 관계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그런 부분들 꼭 그런 비례나 어떤 같이 올라가는 부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시면 예. 그리고 이제 표본 확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수집하려고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현행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나 다른 포탈들 여러 가지 SNS나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크롤링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을 좀 넓히고자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 합니다. 예. 남경호 박사께서 하상수 선생님의 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전체 대면으로 진행을 할 경우는 플로우 좀 질문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흥미로운 주제인데
지금 제한성 때문에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튼 오늘 하상수 선생과 남경호 박사 두 박사께서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혹시 또 미흡한 답변들은 하 선생님께서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원래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발표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종곤 교수님을 모시고 탈북민 혐오의 양가성, 통일성의 요구와 통일성의 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통일문학연구단의 김종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원래 주제를 잡았던 거는 이제 탈북민의 혐오의 양가성 이렇게 해서 동일성의 요구와 동일성의 부정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조금 내용이 제목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바하고 제가 이게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달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좀 딱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된다는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탈북민의 탈북민의 혐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의 혐오의 어떤 이런 양상, 뭐 이렇게 어떤 좀 본원적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제안을 드릴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소위 지금까지 탈북민의 용어 쓰겠습니다. 계속 탈북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들, 호명, 제가 이제 호명과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하상수 선생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담론의 권력 구조 안에서 사실 혐오의 어떤 이미지들 또 편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탈북민의 용어도 참 계속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막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야기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예를 들면 뭐 윤인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쓰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수정 선생님께서는 북한 출신 주민이라고 쓰자 또 김성경 선생은 북한 출신자라 쓰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이름은 북한 이탈 주민인데 북한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들이 어떤 정치적 맥락 속에서 너무 가두고 얘기하고 있다. 탈북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전의 용어들이 문제가 많고 또 특히나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 그때 주민이라는 표현을 말을 쓰는 거는 여전히 북을 하나의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이제 남쪽의 헌정 논리에 따라서 보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아울러서 그래서 이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북한 뭐 출신자 또는 북한 출신 주민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삼았던 거는 이제 북한 이주민, 북한 뭐 출신 주민, 북한 출신자 이렇게 쓰는 건 참 좋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북한이라는 말은 계속 고수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이게 북한학 쪽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용어를 다시 쓸 거면 차라리 좀 더 전향적으로 북한이라는 말도 좀 바꿔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녘이라는 말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재단법에 북한 이탈 주민법에 그 2조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을 규정하는 내용 속에 북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란 이 한반도의 북녘에서 북녘에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뭐 가족을 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녘의 용어를 법률적으로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북한의 용어를 쓰지 말고 북녘 출신자가 어떨까?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잠정적으로 학계에 제안을 하는 거고 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좀 사용을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제일 글에서는 탈북민 말보다는 북녘 출신자라고 하는 용어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지나고 나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탈북민 3만 명이 넘었고요. 현재는 지금은 3만 3천 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탈북민 3만 시대 이미 벌써 한 4년 전, 5년 지났죠. 근데 물론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부터는 좀 입국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분들이 이 북녘 출신자들이 한국 사회가 어떨까라고 봤을 때
한 지금 조사 결과로는 이 70% 정도가 한국 사회가 대단히 이제 포용적이다라는 답변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8%가 한국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그리고 이제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5.7% 정도. 그리고 뭐 보통이다라고 하는 게 한 27%. 그래서 한 80% 가까이가 대체적으로 이제 뭐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포용적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대단히 이제 무난한 것처럼 이 한국 사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아주 막 절망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언어들도 많이 쓰고 배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왜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만큼 정부에서 많이 캠페인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직장 내에 북녘 출신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는 어떤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직장 근무 시간 내만 그렇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예전처럼 사실은 이제 한국 출신자들은 북녘 출신자들과 뭐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친구가 되려고 한다든지 그런 관계성을 맺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결과만 보면 그나마 괜찮은 한국 사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는 곳곳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국 사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임금을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임금을 비교를 했더니 2018 물론 실질 임금은 아닙니다. 명목상 임금이고 2018년도에 북녘 출신자하고 한국인 전체를 봤을 때 한 30만 원 가량, 북녘 출신자는 한 190만 원 정도 머물고 있고 2019년도에 한 1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0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전체의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이 북녘 출신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 7월에 그 북녘 출신자 모자가 6살 빼기 아이하고 그 아이가 6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만 보더라도 상당히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속 기간 또 보면 27.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노동을 이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 북녘 출신자들이 프레카리아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만 북녘 출신자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회에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함을 강요당하고 오로지 우연에만 기대는 삶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는 사실 이주민에게 오히려 더 이주민들이 그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북녘 출신자들이 바로 이 프레카리아트의 상당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실제로 또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불만족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분들한테 왜 불만족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이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물론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혐오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또 사실은 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혐오의 문제 돌아와서 보자면요. 혐오의 문제도 이 북녘 출신자들이 한국 사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남경 박사가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가장 큰 이제 핫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어떤 한 평론가가 국회의원을 그 북녘 출신자의 국회의원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은 이제
분수를 알라, 국회의원까지 시켜줘서 분수를 알라, 뭐 이런 워딩이었는데 그 워딩이 이제 혐오 발언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평론가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이제 되게 이제 어떤 핫 이슈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오래 전부터도 이미 이 북류 출신자를 향해서 세금충이다, 뭐 쓰레기다, 꽃제비다, 그다음에 간첩이다, 쓰레기다, 빨갱이다. 그래서 뭐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들은 돌아가라라는 얘기도 나중에 좀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 아주 이제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거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문제의식이 출발했던 거는 바로 요 6월에 요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 발언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은 좀 공방이 좀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앞부분이 길었는데요. 이 글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발표문은요. 목적이 이제 큰 차원에서 보자면 북류 출신자를 향한 혐오의 생산과 그 효과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이제 분단과 자본의 권력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주디스 버틀러의 발언의 행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기대어서 북류 출신자에 대한 혐오가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이거나 일탈적인 어떤 행위로만 환원될 수가 없고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어떤 지배 권력 구조에 바탕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배 권력 구조가 곧 이제 특정 집단의 어떤 정체성 집단을 호명하는 담론 권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북류 출신자에 이제 붙여진 이름과 담론이 이제 그 어떤 혐오와 맺는 관련성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분단과 자본 권력과의 균열점이 별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분단과 자본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균열점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제 이 북류 출신자를 향한 혐오로는 다 메꿨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느 부분 그것에 이제 그런 균열들을 메꾸는 데 있어서 봉합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북류 출신자에 대한 혐오가 기여를 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들로 글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브라인 레빈의 혐오의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견 제일 밑에 이제 사실 이제 이 레빈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편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단 학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폭력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떤 이제 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편견과 차별 행위 이 사이에 중간 단계로 있고 또 편견과 차별 행위 어떻게 보면 매개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때 제가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는 차별적 행동과 멀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혐오 표현이 가까이는 편견이 시작하지만 또 멀리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집단 학살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혐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이제 문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별로 색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미 이렇게 뭐 피라미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사실 그렇게 색다른 얘기는 아니고 물론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혐오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이 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혐오 표현이 이런 이제 또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까지도 제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좀 혐오 표현에 대한 좀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물론 제가 지금은 이제 표현과 발언이란 말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표현은 언어적인 발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제스처 같은 거. 그러니까 혐오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할 때 말로
말로 혐오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표정으로도 혐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통칭해서 이제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법학자죠. 오스틴에 잘 아시다시피 오스틴이 이제 발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틴은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발화 행위만이 아니고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발화의 행위하고 발화 효과 행위, 곧 이제 발화의 행위이자 발화 효과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화의 행위는 발화 수반 행위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화 행위가 발화의 행위는 한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어떤 것을 동반하냐면 발화 행위는 곧 이제 질문하기라든지 대답하기, 판결하기, 또 의도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수반한다. 그게 바로 그 발화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발화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효과를 내죠. 어떤 효과를 내고자 하는 수행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중이라든지 화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낳는 그런 발화 효과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스틴이.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권경희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좀 하셨어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발화 행위라고 하는 거를 오스틴의 이제 구분법들을 모욕적인 혐오 표현과 선동적인 이 혐오 표현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경희 선생님의 구분에 따르게 보게 되면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구조 전체의 구분 방식은 다 같은데 이제 발화 효과 행위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게 그러니까 청자에게 어떤 모욕감과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을 이제 발화 효과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모욕적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혐오 발언은 바로 선동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지 이제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의도와 그 결과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선동의 의도와 선동의 결과들을 이 바로 발화 행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발화 효과 행위로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동적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발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PPT 가지고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뒤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요. 글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글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줄을 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권경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혐오 표현은 이제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봤다시피 그게 발화 효과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단지 발화가 아니고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또는 동조하게 만들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적으로도 어떤 누군가 폭언을 한 것이 이제 형사법상 이것이 이제 그 위법 행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곧 이제 발화 행위가 폭력이라고 하는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있고 이제 혐오 표현이 곧 혐오 행위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별로 이제 이런 추론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발화 효과 행위의 측면에서 표현은 곧 행위라고 표현 행위가 혐오 표현 행위가 곧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상처를 효과 내지 이제 결과로만 놓는 것들은 인과관계 속에 이제 사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제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 다시 말하면 말이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의 집단을 향한
혐오가 가능하게 된 어떤 본원적인 원인들, 요인들을 이제 못지않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누군가에 상처를 준다라고 직접적인 바로 인과관계가 바로 딱 나온다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언제나 그런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을 딱 썼는데 그 상대방이 오히려 그 단어를 듣고 놀라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냥 웃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 사이, 그러니까 말이 곧 상처로 가는 그런 수행성을 바로 수행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무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자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앞서도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이제 어떤 평론가에 대해서 이제 말이 곧 행위고 그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디에만 이제 초점을 삼게 되냐면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론가가 그 국회의원을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대단히 이제 언론들에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그것은 혐오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이 반인권적이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왜 그것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언급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일부 언론들은 평론가의 발언이 이제 주사파 또는 뭐 좌파의 혐오 발언이다 규정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북녘 출신자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이제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둘 다 무관심하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이나 그 혐오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좌파의 혐오 발언이다 또는 그 주사파의 혐오 발언이다라고 얘기한 둘 다가 사실은 혐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지 못하다, 그런 감수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좌파다,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는 혐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군가를 다시 이제 혐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이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는 그 사이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버틀러는 이제 발화의 효과 행위보다는 발언의 행위에 더 주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보기에 상처를 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하반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웃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한 발의 효과 행위가 실패하고 의도하지 않은 발의 효과가 산출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틀러는 이제 말과 행동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으로서 그 어떤 무엇이 청자를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에 위치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인 거죠. 그러니까 버틀러나 뭐 알티스나 마찬가지인데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고, 버틀러 같은 경우는 발화와 함께 사실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알티스의 호명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 호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호명과 함께 호명 과정 자체가 주체 형성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알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게 이제 호명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거리에서 경찰관이 이봐 거기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딱 멈춰서는 거, 돌아보는 것. 그래서 어떤 권위적인 목소리의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호명 돌아섬이라고 하는 언유는 구조 안으로 던져진 존재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당연히 필연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호명되고 국가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이름이 붙여질 때, 그 구조에 맞는 이름이 붙여질 때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게 이제 그런 호명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수동적인 예속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예속이다만 해석할 수는 없고, 수동성과 능동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있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제 이 혐오 발언이 수행하는 것 또한 이제 어떤 구성적 권력이, 다시 말하면 권위죠. 권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권위가 혐오 발언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구성적 권력이 청자를 지배의 구조적 관계 내에 청자를 종속시키고 예속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빨갱이라고 딱 불렀으면 한국의 분단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빨갱이의 어떤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구조 내에서 빨갱이가 위치할 자리가 이미 있는 거죠. 그곳에다가 그 사람을 청자를 들여다가 딱 앉히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 사이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은폐되어 있다 보는데 잘 못 본다 생각하는데, 말과 행위 사이에 은폐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지배 구조적 관계가 바로 그 놓여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이 북녘 출신자에 대한 혐오를 좀 분석하고자 한다면 좀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 그 말 자체,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효과가 상처를 줬다, 이런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바로 이런 지배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때, 그리고 또 그 분석과 성찰과 반성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돌파구가 혐오의 문제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전략들을 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제가 길었습니다, 말이 앞에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는 이제 지금 이 북녘 출신자들이 이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순용사라고 불렸죠. 그래서 기순용사는 이게 주로 동국군이 붕괴되기 전,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전에 93년 이전까지는 기순용사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83년도인가요? 미국이 타고 날랐던 그분이 이제 제일 잘 이슈가 됐죠. 근데 이제 근데 요 시기가 이분 이제 기순용사가 넘어갈 때 먼저 말씀드릴 건 요 때가 93년까지면 우리는 53년 전쟁 휴전하고 나서부터 사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공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법을 넘어서는 행위들, 다시 말하면 초법적 행위들을 지속해왔죠. 예를 들면 계엄령을 수치로 때린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간첩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구금하고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늘 수치로 있었던 일이고,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80년 광주 5.18처럼 국가가 테러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공을 중심으로 했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실정법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예외 상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당시에 예외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기순용사란 말은 반성해서 항복하고 투항한 군인입니다. 적의 군인인데, 그럼 사실은 실정법상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분들은 영웅으로 칭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칭송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지위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떠냐면 의사, 변호사 다음으로 기순용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이 이제 어떤 걸까요? 지위는 되게 높았죠. 그래서 기순용사는 이름은 분단과 반공을 토대로 작동하는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초법적 조치에서 나온 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바로 이제 탈북민 또는 이제 기순 북한 동포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이제 93년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전에 그 동국권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의 승리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된 마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순용사를 영웅으로 취급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취급이 되죠. 97년도에 와서 북한에 따른 주민법이 제정됐는데 이분들을 통일의 자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좀 바꾸려고 했지만, 또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요 시기가 이제 97년쯤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IMF 오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도입되고 안착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우만 얘기처럼 하게 되면 이제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바우만은 근대를 얘기했지만도 유동의 시대가 완전히 한국에서는 열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자기의 삶, 사람들은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자신만의 안정적인 삶이지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대응 방식들이 완전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또 맞물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탈북민의 이 북녘 출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것이 달가울 리가 없었겠죠, 당시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자면, 역사들을 쭉 보자면, 물론 이제 북녘 출신자를 지칭하는 이름은 냉전과 해체,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 그다음에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 어떤 정세의 기초에서 변화해왔고, 동시에 권력 역시 정세에 따라 재편되고 작동의 구심점이 이제 이동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정세에 따라서 권력은 이 북녘 출신자를 과거에는 영웅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뭡니까 어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주체 구성에 담론 권력의 어떤 지형입니다. 이제 영웅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연민의 대상이자 돌봄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 다시 말하면 취약한 존재,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서 요 이제 북녘 출신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연민으로 보면서도 그러면 분명히 연민으로 본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이게 혐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양립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레비라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타자의 방어력을 상실한 불확실한 얼굴은 내게는 살인의 유혹이자 동시에 평화의 호소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비라스도 여기도 보면 이 살인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실 두 가지 양립된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북녘 출신자에 대한 얘기와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기 때문에 살인의 유혹을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녘 출신자를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혐오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설명 자체가 대단히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넘어갈게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8페이지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취약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 만들어진 탈북민의 북녘 출신자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과 폭력의 흔적에 국한되어서 재현됐을 뿐, 사람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로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주로 이제 이 북녘 출신자들이 얼굴이 재현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얼굴에는 사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 연구단에서 같이 영화를 본 적도 있었는데, 겨울나비에서 배고픔에 아들을 때려 죽이고 쌀을 먹었던 그 어머니와 같이 오로지 이제 그게는 이제 그런 동물성만이 남아 있는 그런 탈인간화된 존재로 계속해서 북녘 출신자들의 어떤 이름들을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민과 혐오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탈인간화를 전제를 할 때 가능하다 보는데, 첫 번째는 북녘 출신자에 대한 연민이 설령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탈인간화된 재현 속에 있다면 그 연민은 인간의 고통에서 인간을 삭제하고 오로지 고통, 그러니까 사실 뭐 앞에 인간이라는 자리에 인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에만 반응하는 무차별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이제 상처 입은 동물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 또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이 가지는 효과는 역설적이게도 연민하는 자를 인간적이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고통을 야기하는 자는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바로 남쪽은 인간적이고 그런 북녘 출신들을 받아주는 남쪽은 인간적이고 북쪽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이분법적인 도식 속에서 쉽게 어떤 북에 대한 적대심과 함께 소위 인권을 이제 문제 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여기서 이런 탈인간화된 얼굴의 재현을 전제하게 되면 레비나스 얼굴은 딱 전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가 전치가 되는데, 레비나스 타자의 얼굴은 사실은 신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절대적 신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 얼굴은 인간적인 것을 상실한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북녘 출신자들은 남한 출신자들과 같은 이제 어떤 한국어 또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형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같은 민족이라는 기표는 상상적 동일화의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북녘 출신자들을 밀어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마치 어떻게 보냐면 저는 물고기인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닮은 인면을 볼 때처럼 제 집 같은 친숙함과 남의 집 같은 생경함 사이에 미끄러지는 기묘한 낯설음, 이게 이제 운하이니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준다. 그래서 친숙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잘 모르겠는, 그래서 미끄러지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나를 닮았지만 기형제이고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두렵고 이제 공포스럽다. 그래서 그 얼굴은 결코 나와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고리를 둬야 되는 그런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일단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호명과 이들에 대한 호명과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혐오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 사실은 이제 그 크리스테바가 얘기하는 탈북민에 대한 탈북민은 이제 아브젝트, 그래서 혐오물에 대해서 어떤 거래하는 그런 이제 아브젝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름이 한 번 부여되고 주체를 어떤 구조 안에 위치시키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아까 그 하상쌤도 질문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 같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체 인구의 0.06%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잡았을 때 지금 북녘 출신자 3만이니까 0.06%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북녘 출신자를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만나는 경우는 보통 매스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만갑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만갑에서 아까 그 탈인간에 대한 모습 재현을 더 강화해주고 있죠.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날것 그대로 이분들의 고통을 전시를 하는 거죠. 마치 일본군 위안부 영화를 만들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강간당한 장면을 그냥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재현하는 것과 사실 같죠. 그래서 고통을 관음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는 동물의 왕국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가연 생명을 전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인간의 존재를 만들어 왔던 것이, 재현해 왔던 것이, 물론 이만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매체들, 그 다음에 언론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권력 내에서, 권력 구조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북녘 출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실 아브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너,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위계와 열등한 존재와 우동한 존재, 그다음에 위계를 계속 만들어내죠. 위계도 만들어내고 차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과정들은 이거는 일반적인 혐오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단히 망상적이죠. 이거 보면 나는 순수하고 상대방은 오염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혐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망상놀이들을 마찬가지로 북녘 출신자에 대한 혐오도 이런 제가 망상놀이 표현했는데 그런 망상놀이 속에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재현적 과정 속에서 재생산하는 것이라 한다면, 문제를 삼아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혐오의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망상적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가난하거나 또는 지금 삶이 힘들거나 이런 문제들은 따져보면 0.6%밖에 안 되는 그런 북녘 출신자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들 문제, 경제적 구조 문제, 정치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망상놀이에서 계속 놀게끔 만들고 있을 거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혐오라고, 누구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 특히나 북녘 출신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분단 권력과 자본 권력들이 자신의 어떤 균열들, 모순들, 이런 것들을 은폐한 데서 상당히 이제 좋은 자리로서 활용이 가능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냥 단지 그것이 발화적인 문제다라는 측면을 넘어서 구조의 문제다,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넘기는데 죄송하고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훈 선생님이 아주 탈북민을 이제 북녘 출신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시 쓰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아주 철학적인 깊이를 더해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습니다. 탈북민들이 내 집에서 했던 내 집 같은 친근함과 나머지 같은 생경함 그런 존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을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림대학교 생상연구소의 김혜미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김혜미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발표문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선생님께도 직접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버틀러가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언어는 행위 능력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대상을 명명하는가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토니 모리슨이 억압적 언어는 폭력을 재현하는 것 이상을 행사한다. 그 자체가 폭력이다. 라는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혐오 발언을 하더라도 주체의 지위에 따라서 그게 혐오 발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논의였습니다. 종속적 지위에 의해서 혐오 발언이 생성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발표 내용에 동의하면서 혹시 모를 오독의 가능성을 안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발표문에 제가 210페이지에 있는 3장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읽게 되긴 했는데요. 3장에서 보시면 아간벤의 논의를 가지고 오시고 예외의 존재, 벌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를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예외의 존재를 만들어서 탈북민을 혐오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봤는데요. 사회 구조의 문제가 혐오를 생성하게 된다. 이런 논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버틀러가 말한 명명화, 그러니까 귀순용사, 생활보호 대상자, 노동자로 사회가 명명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이 탄생해서 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지 아니면 취약성으로 대변되는 북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인지 포커스가 조금 여기에 구조를 보셨다가 이 개인의 문제를 보셨다가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문제가 상대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걸 나를 보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저 사람들을 또 다르게 명명화해서 개인적인 혐오감이 더 큰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간벤의 논의에서 또 연결해서 보자면 예외의 존재는 노예나 보통 난민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같은 이런 혐오적 태도나 발언에 대한 차이와 난민과 관련된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난민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간벤의 논의로 보자면 국민 안에 있는 사람들, 탈북민 국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간벤의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국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서론과 2장에서 보시면 혐오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발화행위와 발언의 행위 이런 구분점을 많이 두셨습니다. 단계를 많이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만 언급을 하시려면 2장이 크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의 발화행위 등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구조와 개인의 문제를 혹시 층위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 이후의 구조화 문제, 그리고 개인의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2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발표문에 9페이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마지막에 거의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고픔과 폭력의 흔적에 국한되어서 탈북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탈인간화가 되고 있고, 탈인간화가 되면서 그들을 동물과 같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혐오적인 발언이 된다. 그래서 결국 남쪽은 인간적이고 북쪽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단순화해서 하신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연민하는, 만약에 제가 연민을 한다고 치면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일본 위안부를 폭력의 문제 안에서 연민의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을 혹시 동물로서의 그 고통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1대1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읽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자료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발표문은 PDF 파일 최종본을 갖다가 공유하도록 올렸습니다. 토론문은 따로 공유를 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선생님, 김혜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명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회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탈북민과 난민의 어떤 혐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이걸 쓰면서 저하고도 한번 언지를 주셨는데 조금 듣기에 좀 과격한 부분으로 와닿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걸 역시 이제 토론자 선생님도 조금 질문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변론을 하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그렇죠. 실제로 탈북민을 처음 왔을 때 미리온 통일 세대라고 그렇게 환대하다 와갖고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 이제 계속 몇몇 프로에서는 예능 프로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이런 데서는 북한의 상황을 갖다가 그들의 고민을 듣기보다는 북한의 식상을 고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 자체가 기형적인 모습들이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그 발표자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쌤 그 정도 한 3가지 정도 해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탈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완전 짐승으로 똑같이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이제 배고프고 폭력에 당한 피해자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유 출신자들이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꿈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취향 것도 있고, 또는 뭐냐면 성적 정체성도 있고, 지역 정체성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디서 왔으려면 전부 다 북에서 왔다만 얘기하죠.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뭐 나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처럼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지어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인간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등한 존재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조건 의식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 보진 않아요. 그게 대단히 무의식 수준에서도 이루어진다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건 첫 번째 이제 질문과 연동되는데요. 어떤 그런 혐오 발언은요, 단지 되게 창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틀러도 보는 건 뭐냐면 관습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미 있었어요. 권위에 발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혐오는. 왜냐면 이미 빨갱이는 한국 사회에서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냥 인용할 뿐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수행하고 있는 건 다시 뭐냐면 그 대상을 그 아까 빨갱이라고 하는 사회적 권력 구조 안에 다시 재배치하고 그런 담론 구조를 다시 말하면 그런 관습을 다시금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순환적 구조 안에 있는 거다. 이것이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다라고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난민과의 차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아마 공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북녘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는 없잖아요. 그죠? 공포는 없는 반면에 보통은 이제 그 제노포비아 같은 경우는 안전,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 이걸 제일 문제 삼거든요, 보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족 정체성 이런 것도 별로 문제를 안 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은 물론 이제 간첩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보통 혐오가 공포랑 별개지만 잘 결합되는데, 공포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망상들의 형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여기 달라붙죠.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는 것, 빨갱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혐오를 만들 때 그런 한국 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답변 여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탈북민 문제, 또 이제 김종곤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하시면서 북녘 출신자라는 용어를 좀 써보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북녘 출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저희 입장에서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 맥락 속에서 탈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치유받아야 하고 치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래 만났던 2005년 근처에서 그 어간에 탈북한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경남 하동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어요? 물으면 저는 하동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산 사람이에요. 저는 청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탈북민 3만 3천, 3만 4천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떤 효용같이 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방송 매체 속에서 그들을 너무 그렇게 대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뭔가 적응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의도를 보다는 그러한 관심들 자체가 더 부적응의 사항을 낳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탈북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제41차 학술대회와 겸해서 이제 그 정책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발표를 맡아주신 김종곤 선생님, 남경호 선생님, 그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김혜미 선생님, 하상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지우분과 학술대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